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연일 가파른 급락세를 이어왔던 뉴욕 증시가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9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700포인트가량 밀렸다가 낙폭을 회복해 상승 반전하면서 2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7%, 나스닥 지수는 2.3%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산유량 증산 경쟁에 개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역대 최고치 상승폭인 23% 폭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WTI 가격은 전날보다 23.8% 급등한 25.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와프 계약 체결로 급격히 출렁댔던 금융 외환 시장이 신속히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이 경보는 해외로 나가는 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권고안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폭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제 시장 패닉 상태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8% 넘게 빠지면서 1,45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은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500선 이탈은 물론이고 420선까지 시장이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외환 시장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제 하루 만에 40원 이상 오르면서 1,280원대까지 올라왔고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에선 좀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유럽 증시 상승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폭락했는데 바닥은 어디쯤이 될지 현재 시장 상황 짚겠고요. 이 코로나19의 항공주가 신저가를 연이어 기록하면서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현재 시장은 유가 증시, 금까지 매도 러시가 이어지면서 이 현금 확보에 나선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이 개인들이 반도체 종목들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만큼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폭락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불안했습니다. 1280원대까지 오른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통화 스와프 체결된 뉴스까지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장중에는 한국 시장 때문에 골머리를 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밤에는 잠이 안 오죠. 미국 시장 온다고 해서 바뀔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미국 시장까지 챙겨보다 보니까 계속 피곤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주식하시는 분들의 고뇌가 저도 그대로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도 간밤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이번에 나왔던 미국과 특히 한 5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죠. 통화 스와프와 체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오늘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환율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어떤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반응을 못할까. 어떤 급락 뒤에는 그래도 반등은 나온다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참 여의치가 않죠. 오히려 더 빼버리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들 금융위기와 지금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나서 보는 얘기겠지만은 그래도 해법이 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촉발이 가계부채 쪽이었습니다. 모기지 채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게 되면서 관련된 대형은행이 미국의 투자은행이 파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이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시키거나 보완시키게 되면은 어떤 금리 정책 쪽으로 어느 정도 어떤 입김을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촉발되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실물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타격들에 대해서 무게를 삼고 있는 상황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타격이 커지다 보니까 피해가 얼마까지 이어지는지를 산정이 안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급은 당연히 고요. 그에 따라서 수요도 동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동시다발적인 타격들이 얼만큼의 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 GDP가 한 10%나 20%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확정짓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피해도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압박이 아닐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기서 가장 촉발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쪽에서 상당히 부분 누렸던 어떤 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감들. 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도 이어졌던 약 한 10년간 넘게 이어진 저금리 기조가 기업들이 오히려 부채를 커지게 만들었던 효과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금리가 더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타격이 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흐름에 상당히 큰 부분들이 압박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현상까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을 강화시키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에 따라서 충분히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아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았던 피해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깨진독의 물붓기가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효과가 아직까지는 회의적이고 그에 따라서 공포 심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리스크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리스크 자체에 대한 흐름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정점 또는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지금 더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일단 발목을 잡지는 못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와야 어느 정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가는 큰 폭으로 실물 경기의 부진을 반영하면서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회복해야 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시장이 급하게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이 아니라 어떤 확진자 수를 지켜보면서 이어지는 L자형, 즉 저점대에서 반등 시도했다가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하락하고 하는 L자형 패턴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제 크게 충격을 받았던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대표적인 흐름은 환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지금 같은 흐름들 속에서 만약 가장 취약한 쪽이 어디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관심이 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어떤 글로벌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나 그리고 양적 완화가 이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원래는 달러와 약세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은 시장은 지금 공포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도 안전 자산, 기축통화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쪽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장중에 1,300원대 근접까지 빠르게 올라가면서 나오는 변화, 즉 신흥국 쪽에 통화는 약세를 가고 기축통화인 달러는 강세를 가는 현상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오늘도 물론 통화수합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쪽에서 역외 환율은 한 30원 가까이 하락해서 1,250원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달러화 인덱스는 벌써 다시 102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근래 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죠. 그렇게 되면은 달러화 인덱스가 이렇게 강한 상황들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1,250원대를 이하로 내려가는 것보다 그 정도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원화 약세가 들어오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환율 관련된 쪽에서 제거됐다고 보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하나도 어떤 취약성들, 대표적으로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이 수출이 실물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수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유입되는 달러와도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신흥국 취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를 보게 되면은 환율도 영향을 당연히 끼쳤겠지만은 신흥국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상당히 심상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던 국가는 대만입니다. 대만 쪽에서 매도세는 한국보다 한 10억 달러 정도 더 많게 지금 집계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대만보다 한국이 더 빠졌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충분한 시장의 매수 대기 세력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취약한 건 한국 시장이 맞다는 그런 또 다른 명제를 다시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으로 봤을 때 환율 모든 흐름들은 또 환율로 통한다. 적어도 국내 증시의 안정을 바라볼 수 있는 환율 흐름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50원대 밑으로는 적어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오는 이상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췄다.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반응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수치는 1,220.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오기에는 일단 지금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세로 들어갔다라고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조금 빠른 감이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오늘 적어도 1,250원대로 환율이 내려올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 지금 또 하나의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 환율이다 보니까 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가 중요한 이하로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함께 원달러 환율은 1250원대 밑으로 내려와야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고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은 좀 길게 본다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 관련된 국면들이 끝나겠죠. 뭐 단기든 중기든 4월 달이든 8월 달이든 만약에 어정 끝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파장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동안 글로벌 각국의 정부들이 풀렸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자금들이 또 한 번에 자산 버블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강한 효과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지금 그를 논하면서 그에 대해서 계산기를 그리길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안정화가 언제쯤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부터 시장 상황까지 짚고 왔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 우리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은 40원 이상 올랐습니다. 1280원대까지 좀 진입이 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약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간밤에 시장은 좀 움직여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을 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대표님께서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이 흐름을 잘 봐야 하고 1250원대 아래로 내려와야지 시장이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도 현재 100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불안한데요. 일단 관련해서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항공업계가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국무부가 여행 경보를 최고 여행 금지로 격상시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항공주 쪽에 좋지 않은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여러 가지 산업별 직격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항공업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항공업계 쪽에서 1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항노선 개설 45개국 중에서 21개국이 운항 중지가 되는 우리나라 국적사들의 동향을 봤었을 때 힘들죠. 거기다가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항공 여객 수는 마이너스 92%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사태 때 누가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유동성 압박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국적 항공사 모두 다 연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항공사가 다 해당되는 얘기겠죠. 최근에는 들리는 얘기는 어떻게 여행을 가려고 항공권을 끊었는데 이 끊었던 항공권을 취소하려다 보니까 취소는 해도 위약금이 나오는 건 괜찮다. 근데 그러면 항공권 취소 금액이라도 돌려달라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취소 금액마저 돌려주기가 보통 한 1, 2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달 이상 걸릴 정도로 항공사의 유동성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동성 압박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항공사 매출 피해가 최소 6조 3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그게 보수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항공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가장 큰 피해를 본 산업 중에 하나가 항공 관련된 그리고 또 여행 레저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이 높다 보니까 아예 항공사들을 국수화하는 방안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당히 타격들은 크다라는 쪽은 뭐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파산을 신청한 영국의 대형 LCC가 탄생했죠. 돈 얘기는 아닌데요. 플라이비라고 하는 유럽 내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LCC 업체도 지금 그전부터 안 좋았는데 오히려 파산에 들어가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글로벌 정부들은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대형
어떤 항공사 중심으로 일단 적어도 몸집을 키워서 이 불황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M&A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몸집 확대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져도 지금은 이를 논할 때가 아닐 것 같고요. 얼마큼 생존하느냐라는 관점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체크해봐야 될 게 개인적으로는 보잉 주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잉의 동향들, 특히 항공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당연히 발주가 급감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잉 같은 경우는 지난 맥스 시리즈의 중단 사태 이후로 나오고 있는 변화를 봤을 때 추가적인 수주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유동성에 대한 흐름들이 압박이 갈 걸로 보여지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도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보잉에 대한 주가와 어떤 활로들이 확인돼야 항공업계도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봐야 될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이 현대차 의사회 의장직에 올랐습니다.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개인적으로는 정의선 시대 관련돼서 기대감도 크고 산업계 쪽에서는 자동차 산업계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변혁에 대한 기대도 높다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하필 또 코로나19 사태죠.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세대와 함께 어떤 오너 책임 경영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지난 흐름들 쪽에서의 그대로 맥락은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때에 좀 어떤 지금 이사로 다시 등극하면서 나올 수 있는 상대적인 거센 변화는 일단 겪어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는 공급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발 공급 차질이 나오다 보니까 12만 대 정도 생산을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좀 벗어나나 싶었더니 또다시 수요 급감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어떤 실물 경기의 전반적인 어떤 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기존부터 약 한 4, 5년 전부터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중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판매량이 안 좋아졌던 모습들 이쪽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단기 관련된 악재를 얼마만큼 빠르게 극복하느냐 이게 지금 정의선 부회장과 함께 현대차가 겪어내가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그대로 말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현대 기아차 모두 다 미국 공장도 가동을 일단 중단을 한 상태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그래도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대형 SUV 쪽에서 성과를 내면서 먹여 살렸던 부분들인데 여기까지 타격을 받는다. 상당히 지금 진퇴 양난에 빠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전략적으로는 아무래도 얘기하고 있는 현대차 2025 지난 전략이었죠. 거기서 미래형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운송 수단에 대해서 어떤 친환경 수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단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를 논할 때가 아니죠. 악덕들을 변화시켜 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 압박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과 모든 업종들이 다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실적 압박들을 어떻게 잘 추스려내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압박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주가는 지금 물론 급락했기 때문에 많이 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담감은 뚜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이 코로나19 패닉에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대적인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완성차 업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북미 쪽에 주요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해서 유럽과 일본 업체들도 지금 작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발생하고 여기에 심각한 부품 조달 차질을 가져오면서 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아예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게 향후 시장 상황을 좀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전역으로 봤을 때도 이 주요 완성차 공장 가동이 멈춰서면서 이 부품과 판매로 이어지는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가치 사슬까지도 연쇄적으로 타격이 좀 우려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북미,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 픽셀이죠. 북미 자동차 노조와 어떻게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일시적인 생산 중단에 합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포드, GM, 파이트 크라이슬러가 대표적인 이런 자동차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빅3 업체들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 15만 명 정도도 당장 일손을 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19일부터 30일까지 북미 3개국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 소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드는 미시간주 웨인의 조립 공장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자 해당 공장을 즉시 멈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GM도 그 시장 사정과 위생 문제 우려로 30일까지 공장 가동을 멈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파이트 크라이슬러는 자세한 설명은 없더라도 발표는 안 했는데 북미 공장 가동을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중단키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북미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공장을 좀 멈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혼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6일 동안 북미 3개국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미국 4개 공장의 공장을 중단하면서 거의 4만 대가 감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닛산 같은 경우는 아직 직원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는데 이 시설 소득을 위해서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미국 공장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고요. 우리나라 업체죠. 현대차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로 북미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디트로이트 이 프리프레스가 좀 보도했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마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조립을 중단했고 공장 내부가 완벽하게 소독됐다고 판단되면은 재개할 것이다라는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 미시간주 어버니스트 사무소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이자 지역 사무소들을 폐쇄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로 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SUV를 생산하는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 부족으로 우선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고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리포니아주 프레먼트 주변 지역에 이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조업을 계속하다가 이 당국과 협의 끝에 이번 전일부터 캘리포니아주 프레먼트 공장의 근무 인력을 4분의 1 정도로 줄인 2,500명으로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이 자동차 전문가들은 북미 공장 가동 차질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체들의 재고가 충분한 데다가 판매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생산량이 많이 필요 없다는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글로벌 자동차 주요 생산 기지가 밀집한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가동 중단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이 브렉시트와 또 내연 배출 기준 강화로 지금 힘든 상황이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판매 감소, 또 대륙내 여행 제한 조치로 업체들이 부품을 조절하지 못하는 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독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또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공장을 위에서 한 3주 정도는 이제 닫기로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 모기업이죠. 이 다임러 말씀드렸듯이 유럽 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키로 했으면서 우선 미국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도 지금 셧다운 공포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닛산과 복스홀이 이미 판매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했고요. 뭐 혼다 같은 경우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영국의 스윈든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코로나19 최대 타격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이탈리아 내 매장 영업을 당분간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요타도 지금 영국 내 2개 공장 직원 3,000명에 대해서 유급 휴가를 실시하고, 폴란드와 체코, 석계 공장도 주말 안에 줄줄이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우선 아시아 쪽에서도 이 자동차 생산 중단됐거나 멈춰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도요타가 말레이시아 공장을 다음 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또 필리핀 공장을 4월 중순까지 가동을 중단하면서 여기 혼다도 이제 같이 이미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신규 확진자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공장도 회복 수순에 돌입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 라인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역시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현재 전체적으로 좀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인데, 이와 함께 시장 패닉 상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매도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현재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뭐 어떤 것들은 좀 팔아치우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 또 위험 자산 가리지 않고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이 주식부터 채권, 또 금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이 좀 폭락했습니다. 이 막대한 재정정책 약속의 오름세를 탔던 장세가 하루로 못 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안전자산 국채와 또 신용도가 높은 투자 등급 회사채들도 현금화, 매도세를 지금 비켜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2,300포인트를 장중 낙폭이 되면서 지난번에 2,300포인트를 웃돌면서 한 달 새 주가 30% 넘게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2,000포인트를 지금 갓 해오곤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위험 자산을 대답할 때는 대개 어떤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국채도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과 거의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우선 지난 16일이죠. 0.31%에서 0.0033%까지 하락하면서 수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를 비롯해 이 대부분 국채 수익률이 좀 뛴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채권 수익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금과 은화재 좀 붕괴할 때는 거의 공포로 유동성이 말라붙었다고 볼 수 있으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지금 화장지까지도 찾을 수 없듯이 이 자본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가장 안전한 대기업 채권을 보유한 채권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강한 매도 압력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중앙은행의 노력이 무색하게 어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뛰게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3일과 15일 기준금리를 0.5%, 1% 인하한 바 있는데, 이 국채 매도세는 재정정책 부작용이다라는 평가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항공사 국제금융의 5천억 달러, 또 보잉의 부재금융, 또 미국의 1인당 1,000달러 안팎의 어떤 직접 보조금 같은 이 백악관의 추진적인 재정정책에 1조 달러를 넘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막대한 재정정책을 안고 있는 행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서야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화 어떤 추세는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머니마켓 시장에서도 거의 쓰나미급으로 지금 물고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과 은행 간의 대출 이자율의 수익률 격차, 이른바 테드 스프레드가 2009년 초반 이후에 최고치를 솟았고요. 금융 상황이 안정적일 때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보여주는 이 스프레드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머니마켓 시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현금 확보 경쟁에 나선 것도 이 달러 초강세와 금융자산 폭락의 배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펀드 매니저건
이 유동성과 현금이 최고인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면서 이 단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좀 이게 발행에 유동성에 대한 제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혜를 얻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 노트북 품절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수혜 업종은 어느 업종이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재택근무 이게 많이 나와주면서 미국 매장에서 노트북 컴퓨터의 품절 현상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댈러스의 한 시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품절된 물건은 화장지와 노트북 컴퓨터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을 전했고요. 이 노트북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이 초기 공급망 차질과 주요 부품 부족으로 고전해오다 최근 생산이 점차 회복 중인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맥북과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한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당초 27일까지 매장 휴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가 당분간은 계속 쉴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PC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부품 공급 차질로 고전해 왔습니다. 인텔은 지난 1년을 넘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량에서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노트북 수요 증가에도 이 PC 제조업체들의 특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이 서킷 태블릿 판매 전망치를 상향하지 하고 있는 점을 보면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올해 그 랩탑과 태블릿을 포함한 예상 세계 PC 선적 규모가 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하지만 최근에 판매는 재고 제품들이 쭉 팔리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망치를 상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좀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유통 매장들 같은 경우에도 우선 블랙 프라이만큼이나 이번에 지금 노트북이 빨리 팔리면서 추가 물량을 서둘러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신 온라인 노트북 거래 업체들은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반도체 업황은 오히려 서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동 중지로 수익 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중국에서 발원하면서 각국으로 퍼지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으로 수익 성장률이 최대 6%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수익 성장률이 코로나19로 인한 가동 정지와 수요 부진으로 이같이 줄어들면서 258억 달러 정도 지금 우리나라 돈 한 33조 1,091억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반도체 공급망 회복에 3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리고 글로벌 경제 혼란도 비슷한 시간 동안 이어진다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기승을 부리기 전 예상으로는 2020년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4,1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12% 위축됐는데 이런 4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경우에 수익 성장률 6% 하락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가 중국 기술 서플라이 체인에 충격을 가하면서 이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로벌 경제 혼란이 각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으로 조기에 수습되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세대 통신이죠. 이 5G와 또 이 고성능 컴퓨터 등에 대한 기술 투자가 이 반도체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절기춘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6도로 어제보다 낮지만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8도까지 오르며 봄 기온이 한결 짙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 차이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상도, 전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 지역은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옮겨 붙기 쉬운데요.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낮 동안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인천 5도, 대전 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인천 13도, 대전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강릉 18도, 속초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4도, 부산 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 16도로 따스하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